도 나눠주시고 그건 학교 거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료 나가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무엇이다? 자습서 평가 문제집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고 쌤이 주는 자료집 같이 병행합시다. 28페이지. 그럼 중간고사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되겠다. 자,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27페이지 끝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장면의 전환입니다. 전사토의 생일잔치 장면에서 어사또가 출두하는 장면으로 장면의 전환.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을 하면서 출두를 준비를 합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편집자로 논평으로 한소리 사설의 문체. 역조를 불러서 단속을 할 때 이리 가서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그러면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야. 출두를 하려고 하는 검찰 출두할 때 그 옷차림 되게 경찰이 근엄해 보이잖아요. 나쁜 놈들 때려잡으러 가는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외올방건 공단 모자 새패랭이 딱 눌러 쓰고 석자간발 새 집신에 한산보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방망이를 딱 놓치지 않으려고 손목에 걸어지었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역졸의 거동을 보소. 밑줄 끄자. 청파역졸 거동보소에다가 밑줄 꺼서 다시 한 번 더 밑에 뭐라고 적고 가셔야 된다. 한소리 사설의 문체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적는 거야. 적혀져 있지. 그래서 신분증과 같은 어사또의 신분증과 같은 마패를 무엇에다가 빗대어 표현하자. 달과 햇빛, 광명의 이미지에 달과 햇빛 빗대어 표현해주세요. 직유법. 한마디로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에 광명이 깃든다라는 이미지의 밝은 색의 달, 햇빛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메거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소리에 과장법 과장.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과장과 직유법. 초목의 금수라고 하면 식물과 동물, 온 생물인들 많이 떨려. 서리적인 표현으로 모두가 벌벌 떤다. 아메와사 출두의 위험에 모두가 벌벌 떠는구나. 그래서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의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을 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라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버렸어. 공경이요 등채로 휘딱 하고 때려잡는다. 애고 죽겠다.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면 안 하겠다던 공방이 직책을 하라더니 저 불속을 어찌 들냐라는 것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방이 이제 내가 알고야 X 됐구나. 불속이 어찌 들어가겠는가. 등채로 기다가 애고 막 터졌네. 어사출두의 장면을 도망치는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는 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지? 희화화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치는 부패한 아전들의 모습이 실감나게 묘사가 되면서 짧은 호흡의 문구들이 문장이 나열이 되고 있다. 상황의 긴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수별감 넋을 읽고 자수별감 앞에다가 뭐라고 크게 적어놓지? 혼비백산 희황화 이렇게 기억해 놓자.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야? 혼이 나갔어. 그리고 혼비백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얘네들이 지금 멘붕이 된 이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는 풍자적인 기법 희화화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기 희화화. 자수별감이 넋을 잃어버렸어. 이방과 호방도 혼을 잃어버리고 나돌들이 분주하게 도망을 갑니다. 모든 수령들 도망갈 때 거동 좀 봐봐봐 하고 편집자로 논평. 역시 한소리 사설의 문체. 인계라는 도장을 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인계 대신에 뭐를? 닭강정 같은 거 가자 강정 아십니까? 제사 때 먹는 강정 기다란 과자 아시나요? 설탕이 버무러져 있는 강정을 들고 있고 병부를 잃어버리고 송편을 들고 자빠졌고 탄권을 잃어버리고 증인이 쓰는 용수를 쓰고 있고 갓을 잃어버리고 소반을 쓰고 있고 칼집을 쥐고 지졌다. 오줌을 누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멘붕을 하는 그 상황에 오줌을 싸버리네. 부서지는 것은 검고고요. 깨지는 것은 국가장고라. 그만큼 혼비백산하는 이 상황을 밑줄 긋자. 희황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네들이 멘붕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니까 이걸 우리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면의 극대화야.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네 라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좌수별감부터 해서 눈 뜨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쭉 열거란 대꾸법으로 쭉 희화화시키는 장면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생각합시다.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희화화시켰다. 그리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당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입고 소방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건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국가장고라. 대꾸법 많이 사용했죠.
가장, 열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라고 가르쳐줬어. 한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대포법, 열거법이 나열이 되면 확장적 문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간사또가 똥을 싸고 변사또는 지금 똥 찌리고 있는 거야. 너무 겁이 나서 사람이 똥을 지려버리네요. 멍석의 구멍에 새한지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사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웃음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웃음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거 뭐다?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풍자적이라고도 좀 적어줘. 28페이지 펴주시면 되겠네. 우리 정의. 희화화 그리고 풍자적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사또 멘분 돼가지고 말 잘못 나와요.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마르다, 물들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밑줄 글까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에다 밑줄 변사또가 그만큼 매우 당황스럽다라는 심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문과 바람, 물과 목 뒤바꾸어서 말하는 겁니다.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도망가고 있어. 설이 옆돌이 달려들어서 후다닥 하고 누구를 잡았다? 관청색을 잡으니 애고 나중에. 그래서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과 바람의 위치 바꾸고 물과 목의 위치를 바꿔서 말장난을 하는 듯한 언어 유희는 그만큼 변사또가 당황스럽다는 거야. 멘붕이 되어서 똥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29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오늘 다 마무리 해버릴게. 이때에 어사또가 분부를 하기를 어사또에다가 동그라미 어사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변사또 이전에 남원의 이 사또직을 맡은 사람은 누구였다? 몽룡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몽룡의 아버지가 지금 변사또가 지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업무를 보셨던 사람이기에 이 골은 대감에다가 동그라미 이몽룡의 아버지가 자정을 하시던 골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의 오피스였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업무 보셨던 장소니까 변사또의 자리에 이몽룡이 자정할 수는 있지만 부친이 앉아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예의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의 오피스를 너무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업무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앉으셨던 그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을 버릇없지 않냐. 그리고 변사또를 벌하는 것에 소란스러움을 아버지가 옛날에 업무 보셨던 장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디로 가자? 객사로 옮겨라. 객사로 옮겨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옆에다가 적어줘. 유교적 사상 효라고 크게 적어야 돼. 유교적 사상 효. 이몽룡이 효놈이네. 이몽룡이 효놈이라서 아버지가 옛날에 업무를 보셨던 이 장소에 변사또를 벌하는 소란스러움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 객사라는 나그네가 머무는 장소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변사또 오늘 죽였다 라는 겁니다. 자리에 앉은 후에 공간사또는 봉고파직이다. 봉고파직에다가 밑줄 모가지 댕강 잘렸습니다. 분부를 하니 공간사또는 봉고파직이요 라고 이제 외치는 거야. 이몽룡이 어사출두를 해서 변사또랑 탕가놀이들 싹 다 한 방에 잡아 넣었습니다. 징벌에다가 밑줄 그시고 속 시원하죠. 그러니 조선 후기의 서민 계층들은 이날만큼은 진짜 카타르시스가 이 장면에서 터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으니 장면의 극대화로 확장적인 문체로 자세하게 나쁜 놈 때려잡는 장면을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로 묘사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 4. 나쁜 놈들은 다 잡았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이몽룡이가 거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춘향이는 오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사또가 출두를 했다는 건 춘향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이 어사또가 이몽룡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모른다.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서 공부를 하기를 네 골에 옥에 갇힌 죄수들 다 올려라. 억울한 사람들,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한번 보자. 변사또가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호령을 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묻고 난 후에 죄가 없는 자들은 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줄세에다가 밑줄 그시고 노을 방자에 보낼 송자 사용해서 방송이라고 해. 원래는 브로드캐스트의 방송이 무슨 뜻이었다? 죄인들을 놓아준다라는 단어에서의 방송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방송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제 다 풀어주고 난 후에 특별 사면을 한 거죠. 착한 어사또가 등장을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나? 중요한 말. 저 계집은 무엇인고? 평리가 역주어대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관청에서 포악한 죄에다가 밑줄 그시고 변사또 수청 거부라고 적자. 관청에서 포악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거야. 변사또 수청 거부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관청에서 포악한 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춘향이가 위에 관리들한테 포악했다라는 것의 죄명이 뭐였다? 변사또가 수청을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이거 진짜 춘향이가 잘못한 거예요. 춘향이는 정인이 있다라고 분명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자는 거예요, 수청. 이건 수청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오늘 밤 내 것이 되어라 이런 거야. 되게 부당한 성매매 같은 거지. 한마디로 성폭행 요구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야 할 이유였는지. 그러니 조선 후기의 관리들은 민간의 여자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민간의 여자들을 함부로 소유물로 여길 수가 있었고 그걸 거절하면 어땠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목에 가둬놓고. 계속 가봐봐. 그런데 형미 역시도 춘향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잖아. 관청에서 포악했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이 정인이 있기 때문에 수청을 거절합니다라고 한 것이 포악했다라고 얘기하지. 무슨 죄인고 형리가 아래대 공간사또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누구였다고 강사또 수청 주려고 불렀더니 이 말 꼭 기억해주세요. 수절이 정절이라에다가 별표 치시고 절절절절로 끝나는 말은 같은 뜻이거든요. 지킬 수절. 그리고 정절은 뭐다? 올바른 절개와 지조를 얘기하는 지키는 정절이 올바른 정절이라 수절이 정절이라 절절절절로 끝나는 말.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언어 유희. 수청을 안 잊으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춘향이가 수청을 거부를 한 것을 관리한테 포악했다라는 것으로 제명을 입혀서 감옥에 가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사또가 이몽룡이가 공부를 하기를 여기에서 어사또 이몽룡이라는 걸 춘향이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몽룡이가 거지가 되어서 감옥에 찾아왔거든.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과거 공부 실패하시고 거지 꼬라지가 되었구나라고 춘향이는 생각하고 있어. 어사또가 공부를 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했다고. 관장이 누굽니까? 관리들의 우두머리 강사또한테 포악하게 굴었느냐? 네가 그러기를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느냐? 살기를 바랐소냐? 어디 평민주제, 어디 천민주제, 어디 신분이 천한 것이 지금 공간 사또한테 대들었느냐? 죽어서 마땅하되 물결 표시 준비되셨습니까? 내 수청도 거역할까? 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셋. 이몽룡의 성격이라고 좀 적어보자. 이거 맥락 어떤 건지 알겠나? 프로포즈하는 말. 내 수청도 거부할까가 프로포즈다라고 하면 수청이 아까 뭐라 그랬어? 성폭행 요구인 거야. 그냥 이 여자를 내가 가진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몽룡이는 지금 맞아 테스트하는 거야. 몽룡이는 춘향이가 누구에 대해서는 정절을 지켰어? 변사또에 대해서는 정절을 지켰지, 그지? 그럼 그것보다도 더 직책이 높은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직책이 더 높은 어사또의 수청에 대해서는 네가 거절을 할래? 라면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어. 춘향이가 5급 정도 지방 정도에서의 공간사또는 몽룡이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래 몽룡이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게 어제 거지 꼬라지로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몽룡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지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춘향이는 나를 버리고 어사또의 수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오빠가 거지가 되었는데 이 오빠 버리고 나는 어사또에 첩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몽룡의 성격이 어떻다? 맞아 테스트하는 거야. 춘향이가 내가 거지 꼬라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공간 사건에서 배팅할 수 있잖아. 내 남자친구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자원독재를 하면 공간 사건보다 더 높은 게 내 남자친구잖아.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한테 배팅해가지고 내가 정절을 지키고 있으면 오빠가 나를 구하고 올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거지 꼬라지가 된 나를 보고 난 후에 어사또가 프로포즈를 한다면 수청을 요구를 한다면 그때도 춘향이가 정절을 지킬까라는 게 궁금한 거야. 몽룡이는. 맞아. 그래서 여자친구의 진심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야. 속물인지 아닌지. 뒤에서 반응 어떡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춘향이가 계단기 들어봤을 때 오빠가 어제 거지 꼬라지로 왔으니까 나는 이 어사또한테 첩이 되어서 목숨만큼을 지키든지 어사또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이몽룡의 성격 어떻습니까? 여자친구한테 바로 덥석 손을 잡으면서 춘향하고 칼부터 벗어줘야 되잖아. 벗겨줘야 되잖아. 지금 춘향이가 감옥에서 막 지들이 우글거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 긴 칼을 쓰고 말이야. 그럼 춘향이를 빨리 구출해가지고 칼부터 풀어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춘향이에 대해서 한번 떠보는 거야. 그래서 이몽룡의 성격이 어떻다?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걸 뭐해? 능청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 뭔가 사람이 꿍꿍이가 있는 모습이잖아.
춘향이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가 있는지, 나를 겉모습을 보고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라는 남자를 사랑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밑바닥이 되었을 때, 내가 거지가 되었을 때도 춘향이가 나를 지키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야. 야, 내 수청도 거역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춘향이가 기가 막혀서 하는 말, 여기에서 시청률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야, 씨, 내려오는 달리마다 다 쓰레기네 라고 하고 싶은 이 말을 춘향이는 뭐라고? 반대로 돌려서 훌륭한 관리들이 내려오시는군요 라고 칭찬을 해. 명간이구나에다가 밑줄 그시고, 명간이로구나에다가 밑줄, 다 같이 쓰레기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명간이라고 얘기했으니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셔야 된다. 우리 손으로 한번 적자. 반어. 그래서 딱 명심하라고, 어사도 들으시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 말 리슨 딱 하라는 거지, 그지?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출제. 칭한절벽 옆에다가 뭐라고? 무조건 출제. 여러분이 임영미 쌤의 빙의가 되어서 두 문제를 반드시 춘향전에서 낸다면 두 개는 꼭 뭐가 돼야 됩니까? 이몽룡의 한시에 대한 원관이요. 백성들의 피는 뭐가 되었고, 이 양반 관리들이 마시는 술이 되었고, 니네의 옷 같은 쟁반에 먹고 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었다. 촌농이 떨어지는 것은 백성들의 눈물이고, 니네들의 노랫소리가 높아지는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아지는 곳이다. 것이구나라는 은유적인 표현에다가 대구적인 표현에다가 한시의 표현기법과 원관념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이의 명대사야. 춘향이 진짜 멋지구나라는 춘향이의 성격에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명대사 갑니다. 칭함 절벽에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 청송 녹죽,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이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라는 거는 푸른 대나무, 푸른색이 누런색으로 변한다, 아니면 사시사철 푸르다? 사시사철 푸르다는 거야.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 속뜻을 좀 생각해요. 바람 밑에다가는 수청 요구, 표면적이라고 적어볼까? 표면적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랑 눈을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수청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면 수청 요구, 가로 열어서 실형 고난. 바람이 문맥적인 의미로 춘향이한테 닥친 바람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관리들이 계속 수청을 요구를 한단 말이야. 하루 자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야. 바람 나쁜 놈들이지, 그지? 권력을 갖다가 휘둘러서 그냥 민간 여자들을 마음대로 노리게 삼아서 하는 모습들 되게 실현이잖아. 그래서 바람 밑에다가 뭐라고? 수청 요구, 가로 열어서 실형 고난. 청송록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해서 눈 한 번만 더 적어줘. 눈 밑에다가도 뭐라고? 수청 요구, 가로 열어서 실형 고난. 다른 학교들의 단답형 시험에서는 늘 빈출합니다. 칭함절벽의 높은 바위라고 해서 바위 밑에다가도 뭐라고 적고 가지? 지조절개.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가 바람이라는 실현 앞에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청송록죽,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 이 푸른 나무 밑에다가도 뭐라고 적어야 돼? 지조절개.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가 눈이라는 실현이 온들 변하리까? 라는 건 변하리까? 밑에다가 설이라고 좀 적어서 변하겠어? 라는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의 바위와 푸른 나무가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고요. 동그라미의 바람과 눈은 수청 요구에 춘향이에게 닥친 실현과 고난입니다. 변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춘향이는 절개와 지조를 지킨다라는 거다. 그래서 5급의 중간 속도의 수청 요구, 거기에다가 갑자기 2급으로 수직 상승이야. 2급의 남자친구는 지금 거지가 된 상황에 2급의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뭐라고? 나의 지조와 절개, 이공룡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궁금 없이고 어서바삐 죽여주오. 어서바삐 죽여주오에다가 밑줄 그시고 목숨을 건 지조절개라고 적자. 목숨보다 중한 지조절개라고 적자. 목숨보다 중요한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다. 목숨이랑 지조절개랑 부두모 표시해서 지조절개로 입을 벌리셔도 됩니다. 목숨보다도 지조와 절개가 더 가치 있는 게 춘향이의 가치관인 거야. 와우, 춘향이 멋있다.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능청스러운에다가 밑줄 여자친구인데 빨리 구해줘야지. 마지막까지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한번 떠봤어. 너 내 직책을 보고 사랑하는 거냐? 우리 집의 가문을 보고 날 사랑하는 거는 아닌지, 내 껍데기를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한 거는 아닌지, 내가 거지가 된 상황 이후에 어사또의 수청을 요구를 했을 때 춘향이는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런데 춘향이는 당당하게 얘기했어. 바람과 나무는
미안해. 바위와 나무는 바람과 문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밑줄 긋자. 지조와 절개를 밑줄 그시고 바위 나무에 비유하며 수청을 거절을 했어. 야, 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 향단아라는 거에서 억울해 죽겠는 거야. 이제 서방님이 내 시신 수습해달라고 하고 내 폐물 같은 거 다 바꿔서 서방님 좋은 옷 만들어드리고 서방님 좋은 음식 내 가구랑 반지 같은 거 다 팔아서 꼭 어머니 우리 서방님 돌봐주소라고 유언을 남겼었거든 어제. 근데 내가 죽는 상황에 서방님이 안 나타나니까 춘향이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니 향단아 몸종입니다.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라. 어젯밤에 공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 당부를 했는데 천만 당부에다가 남자친구한테 바랬던 유언은 딱 하나야. 내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놀던 곳에 데리고 가서 내 시신 잘 수습해주세요라는 걸 유언으로 남겼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는 이몽룡 도련님 너무 서운해라고 향단이한테 막 눈물을 쏟아요. 전날 밤에 거지의 모습으로 왔던 몽룡에게 변사토의 행포로 내가 죽으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었거든. 밑줄 긋자. 시신을 거두어 달라는 당부에다가 밑줄. 근데 우리 서방님은 지금 나 죽는 줄 모르고 어디를 가 계시는고? 라는 거에서 서방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춘향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목숨이라는 가치보다 지조와 절개의 몽룡이를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어사또가 분부를 하되 와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라는 거에서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네. 태양이 그러니까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위를 살펴보니 거짓꼬라지로 왔었던 우리 낭군이 거린에다가 동그라미 낭군으로 해달려서 낭군에다가 동그라미 어사또가 되어서 다 앉아있단 말이야. 극적 반전에다가 밑줄 계시고 춘향이 지도절개 테스트 합격 이러면 이제 정렬 부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옥이라는 시간의 공간에서 춘향이는 목숨을 버리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켰지. 여러분한테 옥의 공간은 어디다? 중앙고등학교야. 중앙고등학교라는 옥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학생의 공분을 다했을 때 마지막에 극적 반전으로 여러분은 원하는 과장을 입게 된다라고 생각해. 맞아. 원하는 과장을 입기 위해서 춘향이가 무엇의 옷을 입게 된다? 정렬 부인의 옷을 입게 된다. 저희도 부인 그러니 봐봐 또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곰이 100일을 버텼어. 쑥과 마늘이라는 시련과 고난에 동굴이라는 공간에서 시련을 겪었더니 곰은 뭐가 되었지?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신분 상승이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겪어야 된다? 통과 의뢰의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아니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 돼. 본분을 다하면 돼. 춘향이는 뭐를? 지조와 절개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어사또가 구하러 온 거야. 어사또한테 정렬 부인이 된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 기회주의자라서 할 거가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판단해서 계산기 돌려가지고 하는 거에서 현명함으로 막 따져보는 갈등 해소 극적 반전. 그래서 춘향이가 고개 들어서 위를 살펴보니 거짓꼬라지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서 앉았구나. 반 웃음에다가 밑줄, 반 울음에다가 밑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웃으면서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막 이렇게 똥꼬에 털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잠시만 넘기지 말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왼쪽 뒤통의 날개 문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 바람 그리고 청성록쪽 푸른 나무의 눈 각각 상징하는 게 뭐다? 바위와 나무는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 그리고 바람과 눈은 춘향이에게 닥쳤던 시련과 고난이니 수청요구라고도 적어놓자. 시련과 고난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수청요구를 당했던 것. 봉고파직이라고 하면 간직을 잃는 걸 얘기를 합니다. 관장이다라고 하면 고울의 원님. 청송록죽이라고 하면 푸른 소나무랑 푸른 대나무의 푸른 나무. 네, 갈등 해소됐어. 이제 30페이지 가자. 시나리오가 재밌지, 그지? 그래서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 실제로 드라마 이런 걸로 나왔어요. 액토포 꽃보다 남자도 되게 이런 스토리고, 그 다음에 뭐 상속자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옛날 요즘 드라마 요소가 항상 이런 요소 아니야? 신데렐라 스토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신분이 상승이 된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랑군 좋을시고 남원은 내 가을이 이것도 시험에 나와. 그럼 춘향이가 하는 대사 뜻 한번 봐봐.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사랑군 좋으시고 남원은 내에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에다가 별표 3개. 이때의 가을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원간형은 뭐라고 생각하자. 변사또의 수청요구 시련과 고난으로 내 잎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을 위기였는데
백사에 봄이 들어서 봄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고요. 봄 밑에다가는 뭐라고?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라고 적자. 봄은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봄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 어사또가 되어서 돌아온 이몽룡이 봄이 되었기 때문에 이화 춘풍에다가 별표 3개, 어사가 된 이몽룡에다가 밑줄 봄의 의미, 이화는 백꽃이거든요. 백꽃에 봄바람이 날 살린다라는 뜻으로요. 중의적 표현 2가지의 의미 기억하자. 이화 춘풍은 진짜 봄바람, 아니면 그 속뜻을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가 나를 살렸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낄까 염려가 되네요. 변사또의 학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혹한 정치입니다. 가혹했던 정치, 그것에 죽을 처지에 놓였던 춘향이가 어사출두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우주자. 어사출두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참일이 즐길 적에 춘향의 어미가 들어왔습니다. 춘향 어미에다가 동그라미, 이몽룡이가 거지되어서 돌아왔다고 되게 구박 많이 했거든. 내 딸 죽게 한다고. 약간 장모님한테 눈치 보였겠지, 그지? 춘향 어미가 들어와서 끝도 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나 설하랴라는 걸로 수다쟁이가 장모가 이제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지? 우리 사이가 많아 어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춘향이랑 이몽룡이가 이제 재회를 했어. 그래서 마지막 결말 가자. 춘향이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절개에다가 밑줄 어찌하니 좋을 손가에다가 밑줄 그시고 참말로 좋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서술자가 드러냈으니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편집자는 논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까 참말로 좋구나 어찌하니 좋겠는가라는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니 편집자적 논평. 어사또 남원에 공무 다 하고 난 후에 춘향의 모녀를 이제 서울로 데리고 가는 거야.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세 위의가 찬란합니다. 위의가 찬란에다가 밑줄 그시고 모두가 다 도덕교과서에 나올 인물이지. 목숨보다도 지조와 절개를 중시 여겨서 지켰던 그 이야기에 모든 여자들의 귀감이 되어주잖아. 그러니까 춘향이는 막 박수 받으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사또 남원의 공부 다 끝내고 춘향모녀 향단이를요 엄청 좋은 세단에다가 태워가지고 리무진으로 모시는 거 생각해봐봐. 위의가 찬란하니 세상 밑줄 한번 꺼줘. 세상 사람들이 누가니 칭찬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칭찬을 안 하겠어 라는 거는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적자. 세상 사람들이 누가니 칭찬하랴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편집자적 논평.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구나 라는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편집자는 논평. 이때 춘향이가 내 고향을 이제 하직 인사해야 돼. 춘향이는 이제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로 살러 가야 돼. 그러니 남원의 촌동네를 벗어나니까 자기 고향을 하직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연기하게에다가 밑줄 정열 부인이 되었어. 이몽룡의 집안에 정열 부인이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을 해야 하는 거는 좀 슬프잖아. 일일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윤호 생각난다. 이제 일일비하지 않기. 자, 그래서 한편으로 기쁘면서 한편으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몽룡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은 슬프다. 그래서 고향의 대상들한테 인사를 전합니다. 놀고자 난 부용당아 부용당에다가 동그라미 춘향이의 집에 별당한테 인사를 합니다. 너 부디 잘 있거라. 강할로 오작교 영주각도 잘 있어라. 영주각에다가 동그라미 자기가 놀던 누각고.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봄풀에다가 동그라미 해마다 푸르건만에다가 플러스 한마디로 사계절은 때가 되어서 다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를 하지. 근데 밑줄이다.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떠난 객 가로로 묶어서 춘향이는 이제 남원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단 말이야. 이런 시를 적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네. 다 각기 이별을 해야지.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평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없이 평안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 없네. 나는 이제 서울로 떠난다. 한서로 가보자. 서울로 가야지. 몽룡이가 서울에 직책을 구하고 있으니까 서울 가서 같이 살아야지. 우리는 안 헤어지잖아. 이제 조강지처가 되는 거야. 근데 다시 보기 기약이 없다는 거는 남원, 고향이랑 이별을 명령한다라는 뜻이죠. 이화 춘풍 단어 뜻 좀 봐주세요. 이화라고 하면 뭐다? 오양해자니까 성씨 이씨인 사람 뜻주 행적. 여기에서 이씨 누구 있지? 이씨가 이렇게 없을 수가. 맞지? 없네. 이씨 누구도 없네.
김도영이고 맞지? 오 신기해라. 이화라고 했을 때 성씨 이씨인 사람들 이 이자 쓰거든요. 오약이자입니다. 자두나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두나무 꽃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오약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화는 이시성을 가진 이몽룡이다.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오약꽃과 봄바람 표면적인 의미로는 이화라고 하면 오약꽃, 춘풍하면 봄바람인데요.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오약꽃 밑줄, 봄바람에다가 밑줄. 근데 어사가 된 이몽룡이가 나를 살린다라는 속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지. 몽룡이의 성씨가 이씨니까 이와 춘풍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라고 적자. 어사또가 된 이상 이몽룡, 어사또가 된 이몽룡.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프린트 받으면 또 복습할 거니까 우리 일단 한번 밀고 넘어가 보자. 위의라고 하면 위험 있는 모습, 엄숙한 모습. 민정이라고 하면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 입시하다라고 하면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듣는 거. 정렬부인이라고 하면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정렬부인이 있는 거야. 그럼 판서 내용으로 가봐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춘향전의 주제의식 옆에다가는 뭐라고? 주제의 양면성이라고 적어줘. 겉으로는 드러나는 주제랑 속뜻의 주제랑 주제의 양면성, 양쪽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의 양면성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어떤 소설들이 주제가 두 가지지 겉의 주제와 속 주제라는 양면적인 주제를 가지는 소설은 한소리계 소설들이 주제의 양면성을 지니죠.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적어줘. 다시 한 번 더. 한소리 소개설의 특징으로 주제의 양면성을 뽑을 수 있어.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지. 주제가 양면적이다.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지. 한번 봐봐. 표면적으로는 목숨보다도 더 중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유교적 가치거든. 춘향이랑 이몽룡의 사랑, 여성의 굳은 정절이라고 하면 여성의 굳은 정절 밑에다가 적어놓을까? 유교적 가치라고 적자. 여성의 굳은 정절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간다고? 유교적 가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끄덕끄덕할 수 있는 주제야. 근데 그 속뜻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 이 작품을 통한 속주제는 양반들이 개떡 같으면 평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야. 저항정신이 드러나지. 그리고 왜 나를 억압해? 라는 그 억압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지. 서민들의 해방정신도 담겨져 있어.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 이면적인 주제 속에는 신분적인 갈등에다가 밑줄 그시고 반사또가 수청을 요구하는 건 신분적인 갈등이거든. 그걸 극복했어. 그리고 거기에 억압당했던 춘향이가 뭐를? 해방을 맞이해. 인간 해방 사상에다가 밑줄 서민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 해방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서민의식 반영이라고 적자. 앞에다 성장된이라고 좀 추가를 해놓을까? 조선 후기 성장된 서민의식이 반영이 된다. 조금만 더 추가시킬게요. 조선 후기 성장된 서민의식이 반영이 된 주제예요. 조선 후기 성장된 서민들이 꼭 양반들이 꼴같게 우리를 억압시키네. 신분적으로 지네가 신분이 위라고 해서 같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지를 않네.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맞이하는 것으로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 뭐라고 적는다고요? 조선 후기 성숙된 서민의식 반영이라고 적어봅시다. 예, 그래서 당대의 사회상 위에다가는 조선 후기라고 한 번만 더 적어주고 조선 후기에 독자층의 요구가 반영이 된 거야. 당대의 사회상이 어떠한지 들여다보면 남녀 사이에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남존여비의 사회였단 말이야. 그리고 타고 태어나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던 거야. 사랑을 인정받지를 못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면 자유연애 못해. 한가놀이가 선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빈번했다라는 거는 민간의 여자를 함부로 놀이개로 삼았지. 그러니 서민층은 진짜 이런 사회였단 말이야. 너무 억압당한 거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를 문학 작품 속에 표현한 겁니다. 춘향이의 신분 상승과 신분 상승에다가 밑줄 한가놀이였던 병사또는 모가지 댕강했지. 수청에다가 밑줄 이런 거에서 나쁜 놈들 벌 받은 거에서 대리만족 느꼈겠죠. 대리만족에다가 밑줄 그리고 양반층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거는 양반층의 요구 옆에다가는 표면적 주제라고 좀 적어줘. 양반층의 요구가 반영이 된 것은 표면적 주제로 드러내고 서민층의 요구 반영 옆에다가는 이면적 주제라고 적어줘. 서민계층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면적 주제로 숨겨놓고 양반층의 요구는 표면적인 주제로. 양반들은 뭐야? 허허허 이 소설 참 재밌구나 라고 박수 칠 수 있는 것보다 춘향이가 목숨보다도 지조와 정계를 지켰잖아.
그런데 양반들도 한번 생각해봐봐.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목숨을 지키잖아요. 목숨보다도 임금님을 향한 신념을 지키잖아요. 춘향이가 수절을 했습니다. 수절에다가 밑줄 그시고 지킬 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지킬 수 그리고 정절. 정절을 지키는 수절을 통해서 봉건윤리 밑에다가 유교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교적 사상에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진다. 학교다. 진도 나가거나 하면 따라가자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오, 흐뭇한 장면이다, 이제. 아주 사랑이. 막 주변에 봐봐. 봄꽃에 핑크빛 사랑입니다. 이때, 어깨가 너무 좀 나. 여자 특히 춘향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 목걸이 어깨잖아, 맞지? 맞죠? 직각 어깨로. 아 이거 오래 들어. 칼을 너무 오래 차고 있어서 재밌는데 이때 어사또는 자도와 우도의 급들을 수탈하여서 민간의 정치, 민정을 살피고 난 후에 민신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난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님께 절을 하니 판서랑 참판이랑 참의들이 입시를 하여서 보고서를 살핀다. 춘향이가 이러한 아주 모범적인 여자입니다라는 것으로 이몽룡이가 임금님한테도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얼굴 춘향이 대단한 여성이구나라고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이를 정렬부인이라는 직책으로 내려주십니다. 우주구장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신분상승이라고 적자. 기생 신분이었던 춘향이가 이몽룡과의 결합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어. 왜? 뭐를 지켰기 때문에? 지조랑 절개를 지켰어. 그래서 임금님께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아이고 우리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양의정 다 지내고 누가? 이몽룡이가 승승장구한 거야. 그래서 1급 공무원까지 다 올라간 거지, 그지? 우의정, 양의정, 국무총리까지 다 해먹은 거야.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양의정 다 지내고 은퇴를 했어. 퇴임하고 난 후에 정렬부인은 누굽니까? 춘향이랑 더불어서 100년 행락을 누렸다. 100년 행락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평생 함께 즐거워하면서 정렬부인한테서 3남, 3녀, 총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 6명의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모두가 총명하며 얘들아, 최고의 호가 사실 뭐게? 자기가 빨리 거. 맞아. 그 부친보다 낫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모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 아버지잖아 라는 것으로 그 부친보다 낫더라. 그것만큼 이제 부모님이 뿌듯하신 게 없겠다라는 거에서 효네요. 그 부친보다 낫더라.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효. 몽룡이가 효를 실현한 거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졌다.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서 길이 전하더라. 길이 전하더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손 대대로 집안이 훌륭해졌다. 밑줄이다. 자손 대대로 부귀가 계속되었다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뭡니까? 해피엔딩이요. 행복한 결말에다가 밑줄. 고전 소설에서의 결말은 행복하게 마무리되어야죠. 뭐라고? 신분상승하고 집안도 막 승승장구하면서 마지막에 흐뭇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근데 세속적으로 잘 된 거에서 두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중요했으니 그거에 따라온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판사에서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고전 소설의 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임금께서 춘향이를 정렬부인이라는 직책에 봉하셨다. 정렬부인에다가 밑줄 기생에 따르는 게 말이야.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까지 이몽룡이가 다 지내고 퇴임하고 난 후에는 정렬부인 춘향이랑 더불어서 백년동락했다. 백년동락에다가 밑줄 정렬부인과 함께 삼남 사남녀를 두었고 모두가 소명해서 부친보다 나았던 자식들 일품단직이 대대로 이어져서 길이길이 전하더라.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밑줄이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다가 밑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맺었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결말이 어디 있겠어? 오케이, 날개 질문 갑니다. 춘향이가 정렬부인으로 보내진 것의 의미는 뭐다? 신분 상승에다가 밑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영조 어머니, 영조가 어떤 임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조.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 있잖아요. 네, 그 영조가 되게 신분이 미천했잖아요. 어머니가 무술이었어, 무술. 그러니까 왜 기생 중에서도 진짜 상천민이지 그런 여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신분에서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당파 싸움에서의 그 관리들의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이야기들에 그만큼 신분 사회였다라는 근데 왕이랑 그 왕이 승은을 입은 거지. 왕한테 승은을 입어서 신분 상승을 해서 어머니인데
예, 그렇게 된 거겠죠. 임금은 호리는 기술이 있었겠죠. 31페이지가 춘향전을 읽고 나를 봐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약간 유령 대사가 되었으니까 학교에도 장난처럼 고개 들어 나를 보아라. 나의 감상 쓰기, 춘향전 읽기, 내용 정리하기 가겠습니다. 장원급제하고 난 후에 아맹어사가 된 공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변사또 생일잔치에 갑니다. 왜? 말 그대로 아맹어사니까. 어사인데 신분을 드러내고 나쁜 놈 잡는 게 아니라 아맹하는 약간 장복 근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장복을 한 겁니다.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참가놀이들을 비판하는 한시가 지어졌는데 한시에다가 별표색에 시험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한시 플러스 춘향의 명대사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사 출두하여서 변사또를 공복하직 시켜주고 임금은 춘향이를 정렬 부인으로 봉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를 목숨보다 중시 여겼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춘향과 몽룡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면서 작품 마무리. 춘향전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춘향전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산속이 사설인 춘향가가 있었어. 춘향가 이전에는 뭐가 있었게? 설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네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자, 이거 하나 기억해. 관탈민녀 설화에다가 동그라미, 신원설화에다가 동그라미. 관탈민녀 설화는 뭐게? 관리가 민간의 여자를 빼앗았다라는 그 설화가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좀 있었던 거지.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관직을 이용을 해서 민간에 잘 사는 여자한테 해코지를 했던 거. 이거 뭐다? 관탈민녀 설화. 이 설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원설화는 뭘까? 뭔가 자신의 한스러움을 푸는 것을 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스러움을 풀었던 신원설화에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적어보고 갈까? 염정설화, 열려설화, 아맹어사설화 이런 설화들이 위에다가 좀 적어줘. 설화가 이야기의 설화가 나만 잡히고 칠판이 잡히질 않네. 그러면 현우가 혹시 못 적었던 필기가 있다면 쌤이 말로 하면서 하기는 했죠. 그죠? 혼비백산 희야와 주제의 양면성, 한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몽룡의 성격, 의문스럽다,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를 했다라는 거 관리한테 포악한 죄였죠. 그럼 설화가 뭘로 불리고 판소리로 불리고 이 판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한소리계 소설이 된 거야. 이 발전 양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이야기의 설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들어왔어. 간탈민녀 설화, 아맹어사 설화, 염정설화, 열려설화 이런 설화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판소리가 된 겁니다. 춘향가 이리 오너라 엎어놀자 이런 거에 판소리로 불리다가 그리고 난 후에는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었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34페이지 갑니다. 학습활동에서 오늘 다 끝내버릴게요. 그리고 2단원 조금 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잠시 숨 좀 돌릴까 그러면 쌤이 2단원 자료 좀 말씀드리고 올게요. 자, 그러면 학습활동 마무리 딱 30분에 오늘 다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33쪽 춘향전에 나타난 인물의 희동을 근거로 이건 나와야지. 인물의 성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셋 무조건 축제 뭐라고 적어놓을까? 무출이라고 적을까? 오케이. 무조건 찍어주세요. 무조건 축제 무출. 춘향이 기생의 딸로 양반이랑 결혼을 했어. 공간사또 수청 거부하는 거 이거 강직해 아니면 좀 미약한 성격이야. 겁나 강직하지. 그래서 적극적에다가 밑줄, 진취적에다가 밑줄, 목숨보다도 정절 중시. 몽룡이는 탐관오리 응징했고요. 춘향이랑 사랑을 지키는 것에서 정의로운 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감과 춘향이와의 사랑을 지키는 의리, 그리고 변사또는 수청을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를 하자 옥에 가둔다라는 것으로 횡포조, 아맹어사 출대 똥 찌르면서 도망간 거 이런 거에서 어리석은 인물,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입니다. 2번으로 가실게요.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밑줄이자 춘향전의 다양한 주제에다가 밑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 번만 더 적어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주체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평가를 해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의 다양한 주제를 써보자.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의 정절을 중시했고 밑줄이자 유교적 가부장제에다가 밑줄 여성의 정절에다가 밑줄 이게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야. 양반과 천민도 신분에 있어서는 구분을 했어.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서민의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해. 조선 후기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각 분야의 큰 변화에다가 밑줄 신분제가 흔들려. 왜? 양반들이 양반 같지가 않거든. 밑줄 끌게.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에다가 밑줄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다가 밑줄. 아니 관리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평민들이 왜 비판을 했겠어? 정치를 잘 못했으니까. 춘향전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사회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춘향과 몽룡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신분을 초월한 자유연애죠. 그리고 춘향이랑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춘향과 변사또의 관계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민중의 저항정신입니다. 민중의 저항정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몽룡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부정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 부정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 잘 기억해줘. 자, 그럼 우리 지도 방안도 좀 보고 갈게. 옆에 도움말 보이십니까? 판소리계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표면적 주제의 밑줄, 이면적 주제에다가 밑줄. 표면적으로는 뭐 충효열이라는 유교적 이념과 관련이 있다면, 이면적인 주제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인간 해방, 지배계층의 행포에 대한 비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내용 내려오시죠. 대부분의 판소리계 소설이 주제가 양면적이다. 밑줄 긋자.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에다가 밑줄. 그 배경에는 판소리의 향유층이 서민에서 양반으로 옮겨가면서 소설화되고, 그 과정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가 양면적이다. 표면적 주제를 줄이게 되었다. 오케이. 넘어가서 34페이지 계속 킵고 2-1. 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쌤은 탐관오리 횡포에 대한 저항정신, 이거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을 수탈하고 아내자를 괴롭힌 부정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주제가 나의 주관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가치를 택하셔도 됩니다. 춘향전을 읽으면서 가장 통쾌한 부분이 암행어사 출두로 변사또의 세계잔치가 쑥대밭이 되었다.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데, 잔치에 참가하여서 흥청망청 즐기던 양반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 너무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시원했지. 고을 사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저 혼자가 있는 여인에게 수청을 강요하던 변사또의 공복파직은 정말로 카타르시스였어. 이러한 주제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하는 가치로서 맞아, 사회의 정의가 구현이 되었어. 부부가 이제 깜빵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진짜 창피한 일이야, 그지? 사회의 정의 구현에다가 밑줄. 3번으로 가자. 다음 글은 참고해서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속 시원하죠? 춘향전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 3번에는 별표 3개. 무조건 출제입니다. 무조건 출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라는 노래로 불리다가 이제 기록물로 정착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형성된 소설이야. 그러니 밑줄 긋자. 글에 운율감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죠. 운율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꾸 열거. 대꾸랑 열거법을 통한 운율감과 이것도 너무 중요해. 양반계층의 한문투에다가 밑줄, 평민층의 속어에다가 밑줄, 밑에다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좀 적어줘. 양반계층도 즐기고 평민계층도 즐겼기 때문에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직접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나. 편집자적 논평에다가 밑줄, 등을 휙 밀쳐내니 어찌하니 연간인가. 편집자적 논평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초목 금수인들 아니 떨냐부터 해서 서리적인 표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복분 28쪽 두 번째 옆에다가는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한 번만 더 적어줘.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고 읽고 붕편 들고 단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고요 깨지는 것은 국가 장고라.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그리고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유의죠. 이런 거. 도치를 통한 언어유의.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못 들여라. 그리고 29페이지 봐봐. 이렇게 한문투의 어구도 쓰였어. 칭함절벽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한문이라고 적으시고, 높은 바위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뭐야? 서민의 어투에서의 순우리 말이죠. 고유어라고 적어주시고, 높은 바위는 고유어. 한자랑 고유어랑 둘 다를 사용했다는 거야. 청송록죽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는 한문. 한자어라고 적어주시고, 한문에 한자어, 한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푸른 나무에다가 동그라미, 고유어. 언어가 이중적이야. 한문어랑 한문투랑 고유어랑 같이 쓰였다는 거야. 어투.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가의 생각이나 주어진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만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자는 자신의 가치관, 경험,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자.
그래서 동일한 작품을 읽더라도 독자에 따라 작품의 해석과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다. 다만 그 경우 자신이 왜 그렇게 읽었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35페이지 계속할게요. 4번에 본봉 별표색. 봐봐. 조선시대 때의 풍자랑 해양의 정신 있지? 한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춘향전 것이 김유정의 본봉으로 계승이 되었어. 현대 소설까지 계승이 된 거야. 한국문학의 특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국문학의 특성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가자? 해양, 풍자라고 적자. 해양과 풍자. 본봉 들어갈게요. 제목이 한국문학의 특성 밑에 해양과 풍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봄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 김유정의 소설 여러분이 배운 거 있는데 너희 아버지 고자지? 뭐 감자 없지? 맞아. 너희 집에 이거 없지? 감자 가지고 김유정의 동백꽃 다 싸운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해양과 풍자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정순이한테 감자라는 것이 굉장히 애정 표현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리숙한 나는 정순이의 마음을 알 리가 없어서 니나 뭐라라고 했다가 정순이가 삐져서 작으로 정순이의 마음이 표출이 되었죠.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해학적이었죠. 김유정의 해학과 풍자의 계승 봄봄이라는 소설도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봄봄 옆에 초록색 글씨 한번 보고 갈까? 대릴사인 장인이 혼인 문제를 두고 혼인 문제에다가 밑줄. 혹시 이 소설 들어보셨어요? 봄이 되면 항상 점순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나는 장인 어른한테 막 결혼시켜달라고 졸라. 점순이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점순이가 나를 막 충동질을 시켜.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오빠 나서 봐봐. 그런데 장인 어른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혼인을 시켜주지 않아. 왜? 나를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많이 부려먹어야 되거든. 이거는 명분상으로는 대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맞아. 대릴사이자를 이용을 해서 되게 탐욕적인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월급 주지 않으면서 노동 착취하는 거예요. 새우잡이 배 수준으로 노동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한번 봐봐. 대릴사이와 장인이 혼인 문제를 두고 벌이는 갈등. 이게 농촌소설의 내용으로 현대소설, 단편소설, 농촌소설. 근데 되게 해학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 시골의 분위기의 향토와 해학. 한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학의 해학성이 김유정 작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가 절정으로 가는 시기야.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뭔가 첨예한 사회적 문제보다는 그냥 조금 가슴 따뜻한 이기적인 장인이 어리숙한 나를 어떻게 부려먹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직하고 순박한 위에 나가는 주인공 나라고 적자. 우직하고 순박한 거는 누구라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2-1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힘냅시다. 우직하고 순박한 대릴사이 위에 나가 뭐라고? 주인공 나. 이 글을 이용해서 장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활한 장인에다가 이줄 나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막내딸이 클 때까지. 막내딸이 대릴사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때까지 딸만 셋이거든. 그러니 딸 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야. 대릴사이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교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 갈등이다. 특징 첫 번째, 상황이 좀 과장이 돼요. 장인이랑 사위가 서로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활극을 펼쳐. 상황을 과장되게, 과장에다가 동그라미, 웃음 유발. 장인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요. 그리고 장인이 사이에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장인과 대릴 사이로 들어온 머슴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 해학적입니다. 여기에 머슴이 진짜 아니라 나라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사건의 서술되는 시간과 실제의 사건의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는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줄 과거 해상이 사이사이로 들어와 있습니다. 단어 뜻 좀 보고 갈까요? 빙장리인이라고 하면 장인어른을 높이는 칭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불솜은 상처를 소독해주는 솜방망이, 희연은 담배. 봐봐. 일제강점기 때의 담배 이름에다가 줄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는 소재는 희연이야. 투덕이다라고 하면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좀 세게 두드리는 소리. 그럼 지도 방안도 보고 갈게. 밑줄 긋자. 말이나 행동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성격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제시라고 하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을 때 간접 제시야. 맞아. 위에다가 간접 제시. 학생들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고, 만약에 우리 임영미 선생님께서 지문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오신다면 좀 더 전문을 살펴보시는 수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는 일단은 교과서 본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목인 봄봄인 이유.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야. 밑줄 그자. 소설의 계절적 배경에다가 밑줄 그시고 봄이 되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계절이야. 연애하고 싶은 계절이야. 봄타나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봄날에 태어난 사춘기 남녀의 사랑. 사춘기 남녀의 사랑에다가 밑줄 그시고 네? 사춘기인데 사랑하네요. 그래서 쌤은 좀 약간 여러분한테 바라는 바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커가는 과정이라면 쌤이 또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좀 이성 친구들을 만들어서 2학년 때 좀 연애를 하면서 쌤은 공부에서 약간은 조금 여러분이 2순위, 3순위를 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지금 사춘기 남녀는 봄에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꽁냥꽁냥의 마음이 막 간질간질한 계절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또 막 신입생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쌤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쌤은 조금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좀 참아봐봐. 새내기 연애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대학 가서 하는 거에 쌤은 진짜 통과 의뢰를 여러분이 잘 치렀으면이라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이 마음은 헤아리기는 하되 그걸 한번 극복해봤으면이라는 마음도 드네요. 사춘기 남녀의 봄입니다. 그래서 정순이랑 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나가 이제 막 장가 가고 싶은 거야. 정순이랑 연애하고 싶은 거야. 왜 부려만 먹고 성례 안 시켜주지요? 라는 거에서 성례에다가 동그라미 결혼이야. 장인과 나의 갈등의 원인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근데 이거 근본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례는 표면적 갈등이라고 썼잖아. 성례는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이 장인 어른이 결혼 반대야. 좀 더 부려먹어야 되거든. 결혼 반대, 성례는 뭐라고? 표면적 갈등이라고 썼다. 표면적 갈등. 그런데 근본의 갈등의 원인은 밑에다가 좀 적어볼까? 근원적 갈등의 원인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의 원인은 성례를 안 시켜줘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장인의 탐욕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장인이 욕심이 많아서 나를 장가 보내주지 않잖아. 정순이와 약속대로 결혼을 시켜주지 않잖아. 근원적 갈등의 원인은 아마 임영민 쌤도 수정해 주실 거야. 성례라는 거는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이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근원적인 근본의 갈등의 원인은 장인의 탐욕입니다. 장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장인의 탐욕. 계속 가볼게. 그렇게 왜 결혼 안 시켜주세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시켜주마 라고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거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르지.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장인을 때렸어. 나중에 장인을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아 라는 것으로 지금 이거는 이미 다 싸우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전날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까지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다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일기를 쓰는 이 시점에 장인이랑 장난 아니게 활극을 펼쳤거든. 서로 아랫도리를 잡으면서 장인이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나한테 빌었어.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엄청 아픈 거예요 이거. 네? 소리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르 도는 것 같았어. 장인이 내 아랫도리를 손으로 확 쥐어버린 거야.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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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원을 막 손바닥에 싹싹 비는 거지. 너무 아프니까.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소 할아버지. 장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막 비는 거죠. 그죠? 웃음 유발에다가 밑줄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제 참으로 죽나보다라고 하늘이 모래졌나봐. 그래도 장인님은 놓지를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까무러지게 되니까 놓아주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때? 더럽다에다가 밑줄 적대가. 이게 진짜 장인어른이다.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거든. 그렇게 얼굴을 드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노래졌어. 사지가 막 부르르 떨리는 거는 장인에 대한 기심함이지. 복수하고 싶지.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붙는 거야.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서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줬고 잡아 낚아버립니다. 갈등이 절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인의 아랫도리를 나도 움켜잡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인님이 막 으악 하고 하는 거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돼. 장인어른이 아파하는 장면이 뚝 잘리고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복수, 나의 역공에 장인님이 아파했을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등장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 것 같아. 여자친구 정순이가 등장을 해서 아빠 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멘붕이 되어서 그 사이에 장인이 나를 다시 역공을 하는 바람에 이 담뱃대로 머리를 갈겨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터져. 그래서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아버린 거야. 매를 얻어가진 것은 이 때문이다라는 것은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내가 움켜 잡았기 때문인 거야. 약간 역순행적 구성이지 지금.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장인이 착할 것 같아? 내가 어수룩해서 장인이 달래는 것을 진짜 달래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가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하고 전혀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리숙하고 순수한 나는 장인이 또 달래주니까 예 하는 거야. 내년에 성례시켜준다라고 하니까 여느 사람이면 가령 월급을 주고 내쫓았을 거지만 터진 머리를 불속으로 손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에다가 별표 담배. 이걸 이제 다 장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담배를 한 봉 넣어주면서 거짓 약속을 또 하면서 얘를 속이는 거야. 올 가을에는 성례시켜줄게. 암만 말고 뒷골에 가서 콩밭을 갈아라 라는 것으로 또 일을 시켜요. 그렇게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장인의 아랫도리를 훔켜 잡았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담배 주면서 터진 머리를 불속으로 찢어주면서 가을에는 성례시켜줄 테니까 암말 말고 콩밭 가서 일하면 가을에는 성례시켜줄게. 이거 거짓일 것 같아? 아니면 진짜 하는 약속일 것 같아? 거짓인 거야. 그래서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나요. 어리숙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박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진짜. 공범에 등장하는 나는 교활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장인의 속내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완전 노동착취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니야 사실상. 정순이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매번 이용당하고 있어. 밑줄이다. 매번 이용해 나가는 줄. 어리숙하고 순진하다에 나가는 줄. 36페이지 계속 갈게. 고기를 창고에서 춘향전과 공범에서 밑줄이다.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장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 쌤은 암행어사 출동하고 나서 변사또가 똥지르는 거. 한국 문학의 특징 중에서 하나인 풍자랑 해악은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악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켜. 웃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공통점이라고 적어줘. 공통점.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은 달라.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부정적인 대상을 깎아내릴 때 유발되는 웃음은 뭐다? 악행을 부정적인 것에다가 밑줄. SNL에서 왜 풍자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NG를 풍자하는 거 이런 거 뭐다? 부정적인 것을 깎아내리는 거에서 악행 부정적인 거에서는 뭐다? 풍자. 비판하는 웃음이 바로 뭐다? 풍자. 비판하면서 독자의 웃음 일줄 끄시고 풍자. 하지만 해악은 뭐야? 좀 온화한 시선인 겁니다. 엉뚱함에다가 밑줄, 온화한 시선에다가 밑줄, 호감과 연민의 웃음이 해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춘향전에서는 나쁜 놈을 깎아내리는 거니까 풍자가 두드러지지. 공간사또와 부패한 수령들이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장면에서 웃음이 났어. 특히 수령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 인계랑 병구를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쌤도 이 장면이 제일 희화화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범에서는 사위가 장인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웃음이 났어. 맞아. 사위가 장인한테도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고 장인도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지가랑이를 잡힌 것이 얼마나 아프면 장인이 된 사람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뭐야? 비판할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악적이라고 보는 거지. 밑에 판서 내용에다 크게 별표 하나 주시고 꼭 기억이라고 적어줘. 풍자랑 해악은 웃음을 유발시켜. 웃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풍자는 비판적 웃음에다가 밑줄. 근데 해악은 좀 따뜻한 웃음이야. 그래서 풍자는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근데 해악은 연민과 애정이 드러나. 연민과 애정에다가 밑줄. 그래서 작품 속에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주인공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의 모습을 과장되고 왜곡되게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면 풍자. 해악은 어떻다? 작품 속에서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희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3번으로 가시죠.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에서 웃음을 주는 표현 방식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춘향전은 변사또와 같은 부정적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공격함으로써 밑줄 끄자.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공격에다가 밑줄, 통쾌한 웃음에다가 밑줄. 맞지? 시원했어. 본범은 나와 같이 어리숙한 대상을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웃음으로 그 대상을 포용하게 하는 효과야. 밑줄이자. 어리숙한 대상의 연민의 감정에다가 밑줄. 어떻게 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시켜주고 싶지, 제보하고 싶지.
구김없는 해학적 웃음, 전곡을 찌르는 풍자적인 웃음, 마음의 정화는 물론이고 독자들이 신명나게 읽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전통문학의 특징이야. 우리 전통문학의 특징은 뭐다? 해학과 풍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민족인 거야. 알았지? 슬픈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는 유쾌한 민족, 낙천적 민족이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그래서 시험 기간에 힘들 때는 뭐다? 웃으면서 해학적으로 극복하는 거야. 37페이지 갈게요. 5번에 어이구야 춘향전이 말이야 오늘날에도 재창조가 되고 있어. 빨리 끝낼게. 재창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랑받는 까닭을 문학적 가치와 관련지어서 알아볼까? 춘향전은 다양한 장르로 변형이 되어서 재창조되고 있다. 춘향전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까닭은 재미잖아 이야기 요소가. 그래서 옥중화라는 신소설로도 만들어지고요. 백설춘향전이라는 현대소설로도 만들어지고요. 무용극으로도 재탄생이 되었고 발레 춘향이 와 대박. 오페라 춘향이 대박. 그래서 춘향이의 신분 제약 극복 스토리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은 밑줄 긋자.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다가 밑줄 대중성이야. 춘향전이 현재까지 재창조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이야. 특히 이몽룡이 암의 화사로 나타난 장사또를 별해주고 춘향이를 구해주어서 백년해로 장면에서는 긴장감과 통쾌함,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 외에도요 고전 작품이 재창조된 사례들은요 홍길동전, 토끼전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신창전도 많이 변화가 되어서 변용되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 몇 시예요? 2-1 나갈 수는 없나요? 6시 40분. 나갈 수 없어요. 아 21분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딱 건드리고 마치면 돼. 진짜 살짝만 딱 30분에 바로 보내줄게. 그래서 시험 기간에 좀 안 힘든 게 낫지 않겠어? 진짜 조금만 건드릴게. 30분에는 진짜 미련 없이 보내버릴게. 야를.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야 돼. 진짜 안 붙잡을게. 70페이지 가자. 고개를. 논증하는 글쓰기 고개를 들어 나를 봐. 논증에서는 논리적 증명이라고 써. 논리적 증명. 논리적. 그래서 얘들아 이거 무슨 단원이 생각나? 토론 단원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토론은 합법이지. 근데 이번에는 뭐다? 장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논증 요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주장, 근거, 이유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데서 주장, 근거, 이유였죠. 예. 이걸 분석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해서 논증하는 글, 논설문을 쓰는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수행평가 시킨다는 거죠, 선생님. 네. 오케이. 그러면 진짜. 그럼 주제를 주시는 거에서 주장과 근거랑 이유를 가는 거지, 그지? 천자야. 2000 막히면 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해 줄 테니까. 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장문 간습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쓰기 과정, 밑줄이다. 쓰기 과정에다가 밑줄, 전략에다가 밑줄. 봐봐. 어렸을 때 블록 쌓기를 하며 놀았던 기억 떠오르십니까? 블록을 높이 쌓으면서 아래부터 차곡차곡 블록들을 높여 나가야죠. 논증하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주장을 명확히 하려면 주장에다가 동그라미,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뭐다? 논증 요소야. 이유랑 근거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받쳐주어야 주장이 탄탄해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점 써보는 것과 왼쪽 귀퉁이 소단원 한눈에 보세요. 논증 요소 세 가지 뭐라고요? 주장, 근거, 이유.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셔서 논증하는 글, 논설문을 한 편 쓰셔야 됩니다. 수행평가에서. 장문 간습의 특성과 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점검하면서 논증하는 글을 씁시다. 한마디로 뭐를 잘 밝혀야 된다? 그래서 출처를 잘 밝혀야 한다. 자기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가지고 오잖아? 그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잘 밝히는 게 윤리야, 윤리. 글쓰기 윤리라고 생각해줘야 돼. 주장하는 글쓰기 71쪽. 여기까지만 딱 할게. 논증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하면 논증하는 글에서는 이쪽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 이거를 증명해내야 돼. 그래서 논증의 요소는 세 가지. 주장에다가 동그라미,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요. 뭐로 깔지 예측되잖아. 예상되는 반론에다가 동그라미,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줘야 돼. 반박에다가 동그라미.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놔야 돼. 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 논증하는 글쓰기에서의 전략은 주장을 명확히 하세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인 이유를 밝히세요. 그리고 주장, 이유, 근거를 마련하세요. 객관적 자료로요. 적절한 논증의 방법에서 중3 때 했던 거 기억나지? 택배 아저씨는 너무 좋으시더라고. 배달하는 거에서. 그지? 그래서 연역적인 논증,
일반적 원리에다가 동그라미, 연역이니까 이응으로 시작하자. 일반적 원리에다가 동그라미, 구체적 사실로 화살표 속. 이응이니까 일반적 원리가 먼저 나와야 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 도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구체적 사실에 소크라테스한테 적용하는 것이 연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납이니까 기억으로 시작해야 돼. 기납은 뭐라고?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구체적 사실에다가 동그라미, 일반적 원리로 화살표 속. 그러면 100명의 사람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죽더라. 그럼 결론 도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유비논증, 줄여서 뭐라고 하자고요? 유추역. A랑 B가 1부터 100까지 닮았어. 그럼 101번째 특징이 A에게 있다면 B에게도 뭐다? 101번째 특징이 있겠거니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게 바로 뭐죠? 유추입니다.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점, 언어 공동체의 장문 간습을 이해하고 자신의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별표 칠까? 쓰기 윤리에다가 별표. 개인적인 쓰기 윤리는 뭐야? 얘들아, 거짓으로 꾸며내면 안 돼. 진실하게에다가 밑줄. 사회적 쓰기 윤리는 뭐죠? 베끼면 안 돼. 표절. 함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지고 오면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출처를 밝혀 쓰는 것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글, 소민이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서 글쓰기 과정에서의 전략과 책임감 있는 태도의 글쓰기를 배워봅시다. 알았죠? 네. 다음 시간에 71페이지 이어갈게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미련 없이 떠나요.